잠깐만요. 딱 10초만 멈춰주세요.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7살짜리 계집아이가 죽어가는 아버지의 손목을 스스로 깨물어 피를 입에 머금고 그 맛 하나로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요. 조선 최고의 어이마저 두 손을 든 병을 고쳐낸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아무도 이유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은 단 3가지였습니다. 7살의 나이 여자아이의 작은 몸, 그리고 세상에서 아버지 한 사람뿐. 그 아이가 아버지의 피를 혀끝에 올린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말을 잃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널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숨을 쉽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제작진에게는 계속 들려달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깐의 터치로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야담 한 모금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합니다. 조선 정조 20년 병진년의 늦가을이었습니다. 경상도 밀양 땅의 어느 초가집 마당에 싸늘한 가을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부엌칼을 들고 뛰어나온 7살짜리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칼은 음식을 써는데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설인이었습니다. 가는 2갈래 댕기머리가 새벽 이슬에 젖어볼에 들러붙어 있었고 발에는 집신조차 없었습니다. 맨발이 맨 땅을 딛고 있었는데 그 발바닥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설이는 태어날 때부터 발바닥이 파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한 징조라고 했고 설인의 아버지 서봉수는 그것을 특별한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인아, 내 발바닥이 파란 것은 내가 하늘의 기운을 발로 딛고 선다는 뜻이야. 내가 밟고 선 그 자리가 언제나 옳은 자리라는 표시다. 설이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기 때문에 그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방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읍내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저녁상을 받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입술이 파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김생원이 침을 놓았고 이 집 건넌 마을의 약초장수가 소화에 좋다는 탕약을 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술의 파란색이 뺨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읍내에서 의원이 왔습니다. 2번째 의원이 왔습니다. 3번째 의원이 왔다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본읍의 가명 소속 어의 최명윤이 왔습니다. 최어인은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병이 없다는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왔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마당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어인은 서봉수의 손목을 짚고 눈꺼풀을 들여다보고 혀의 색을 확인하더니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긴 침묵 끝에 설인을 돌아보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이야, 어른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설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밝자마자 부엌칼을 들고 뛰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설인이 칼로 한 일은 마당 구석에 자라고 있는 묵은 지렁이 풀을 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이는 지렁이풀 뿌리를 한 움큼 캐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가늘고 불규칙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은 이제 완전히 검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리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목을 들었습니다. 혈관이 파랗게 도드라져 있는 그 손목을 서리는 천천히 자신의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서리나, 뭐 하는 거냐? 방 뒤쪽에 앉아있던 마을 아낙 하나가 화들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가 아버지의 손목 안쪽 피부를 물었습니다. 작은 상처가 생기고 붉은 피가 한 방울 맺혔습니다. 서리는 그 한 방울을 혀끝에 올렸습니다. 마당에서 지켜보던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어이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서린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입안의 피를 삼키지 않고 고개를 돌려 방바닥에 뱉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피에서 쇠냄새가 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쇠냄새와 함께 진흙 냄새와 그리고 꽃 냄새가 납니다. 서린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최어이의 얼굴에 이상한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당황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이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꽃 냄새냐?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마을의 노인 하나였습니다. 만청하여. 서린이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최어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을 노인이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만청하는 독초다. 그 독이 몸에 들어가면 입술부터 파랗게 변하고 사흘째에 뺨이 검어지고 닷새째에 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서린이 조용히 마쳤습니다. 닷새째에 심장이 멈춥니다. 오늘이 사흘째였습니다.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린이 아버지 피에서 독의 이름을 알아낸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린은 5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의 맛으로 병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처음은 봄날 마당에서 넘어진 아버지의 무릎에서 피가 났을 때였습니다. 어미가 없는 서린은 아버지의 무릎에 본능적으로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느꼈습니다. 피에서 봄풀 냄새가 나고 차가운 쇳물 맛이 나고 그 안에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서린은 그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른쪽 발목이 아프지요? 무릎이 아닌 오른쪽 발목이요. 아버지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발목 통증을 그때 이미 달포째 앓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아버지는 서린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서린아, 이 능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서린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한단다. 두려운 것은 내쫓거나 죽이지. 그러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서린은 그 당부를 지켰습니다. 2해가 넘도록.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아버지의 당부를 깨뜨렸습니다. 최어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그 이름을 배웠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어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의 어른 만청독의 해독법을 아십니까? 최어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이가 어이에게 물을 것이 못 된다. 그렇다면 모르신다는 뜻이로군요.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나왔다가 뚝 그쳤습니다. 최어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린은 조용히 일어서서 캐온 지렁이풀 뿌리를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아이는 혼자서 작은 손으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약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서린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문 앞에서 최어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눈 안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서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서봉수라는 이름은 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봉수라는 이름처럼 봉황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젊어서는 성균관까지 올라가 공부했으나 25에 부친상을 당해 낙향한 뒤 다시는 한양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봉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 딸이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서린의 어미는 서린이 3살 때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봉수는 2번 다시 혼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권해도 마을의 부인들이 좋은 자리를 소개해줘도 봉수는 언제나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서린이 어미와 서린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곁에서 서린은 자랐습니다. 서린은 아버지와 함께 장에 가고 아버지와 함께 들에 나가 약초를 캐고 아버지와 함께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경서를 읽으면 서린은 옆에서 잠들었고 그 잠든 얼굴을 보며 아버지는 글 읽기를 멈추고 당잔을 낮추었습니다. 2사람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이 사흘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손을 떨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약을 다리는 아이의 얼굴은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밖에서 마을 어른이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아는 것인지 아니면 공포에 질려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인지 서린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다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피에서 만청동 냄새가 난다는 것은 누군가 아버지에게 독을 탔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 독을 탄 사람이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을, 사흘 전 저녁 아버지가 돌아온 읍내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은 아버지의 오랜 의형제 노응찬이었습니다. 노응찬은 이 지역 좌수였습니다. 좌수는 고을 수령 아래서 실질적인 행정을 맡는 인물로 돈과 권력을 모두 쥔 자리였습니다. 노응찬은 그 자리에서 이 고을을 10년 가까이 쥐고 흔들어 왔습니다. 봉수와 응찬은 젊어서부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한양에서 함께 공부했고 응찬이 먼저 낙향한 뒤 봉수도 따라 내려와 이 마을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노응찬이 마당에 들어설 때마다 이유 없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아이의 예민함이라고 웃어넘겼습니다. 지금 서리는 그 불편함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약이 다려지는 동안 서리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호흡은 더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차갑고 파랬습니다. 아버지, 서린이 속삭였습니다. 서린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면 할 말이 있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작게 흔들렸습니다. 독을 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바라보게 할 거예요. 서린은 아버지의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살아야 해요. 바람이 없었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약다리는 냄새가 방 안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지렁이풀 특유의 쓴내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청독을 중화시키는 유일한 약초 서린만이 알고 있는 죽은 어미의 약초 지식을 물려받은 서린만이 아는 그 풀의 향이 섞여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이 될 무렵 서린이 달인 약을 아버지에게 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최어이만이 이상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지났을 때 아버지의 입술색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검보라에서 짙은 파랑으로. 그 변화를 알아챈 것은 밤새 아버지 옆을 지킨 설인뿐이었습니다. 설이는 그것이 좋은 징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독이 물러서고 있다면 독을 탄 자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는 반드시 다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설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최어이가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환자가 아직 회복하지 않았는데 어이가 발길을 돌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최어이의 하인 하나가 귓속말로 마을 사람 하나에게 전했습니다. 어애나리가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소. 왜냐는 물음에 하인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설이는 아버지 방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어이가 치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이는 알았습니다. 어이가 이 집을 떠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정체를 설이는 추적해야 했습니다. 최어의 최명윤의 이력은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는 원래 서울 경기 지역 출신으로 20대 초에 내의원에 들어가 한때는 임금의 몸을 직접 살피는 시의 후보에까지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30이 간 넘었을 무렵 무언가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방 가명의 어이직을 전전하며 이 고을까지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고을의 좌수 노응창과 최명윤이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아버지에게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심하게 응찬이가 최어이를 이 고을에 끌어들였다더라고 말했고 설이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좌수 노응찬이 최명윤을 이 고을에 불렀다. 그 최명윤이 아버지의 병을 보더니 손을 놓고 떠났다. 설인의 머릿속에서 두 사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이 그날 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두 번째 약을 다려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최어이가 간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물으니 답이 돌아왔습니다. 최어이가 읍내로 가는 대신 마을 북쪽 산길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북쪽 산길에는 두 개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찰이었고 다른 하나는 좌수 노응찬의 별채였습니다. 설이는 아버지 옆에 2시간만 더 있다가 이웃집 할머니에게 아버지를 부탁하고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맨발로. 산길은 어린아이의 발에 거칠었습니다. 솔잎이 발바닥을 찔렀고 돌부리가 발가락을 긁었습니다. 그러나 설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란 발바닥으로 설이는 산을 올랐습니다. 좌수의 별채가 보이기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설이는 멈췄습니다. 담장 안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낮고 빠른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이는 담장 밑 낮은 곳에 몸을 붙이고 숨을 참았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최명윤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는 노응찬이었습니다. 서봉수가 오늘 밤을 넘기겠소? 노응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밤은 넘깁니다. 하나 내가 손을 썼으니 곧. 최명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설인의 손이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아이가 문제요. 노응찬이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요? 서봉수의 딸. 7살짜리.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비의 피를 빨았소. 그리고 만청독을 알아냈소.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최명윤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내가 어이인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어? 그 아이가 지렁이 풀을 다려 먹였다고 하던데. 맞소. 지렁이 풀과 무엇을 섞었소? 모르오. 아무도 가까이 있지 않았다 했소. 또 침묵이었습니다. 지렁이 풀만으로는 만청독에 소용이 없소. 다른 것을 섞지 않았다면 효과가 없을 텐데. 노웅찬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었소. 최명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았지? 서리는 그 말이 끝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던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소리 없이 담장에서 몸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전보다 빠르게 가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독을 탄 배후에 좌수 노웅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조선 최고의 어이라는 최명윤이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서린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것. 집에 돌아온 서린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호흡이 조금 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의 파란색이 아까보다 옅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린은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서린이 속삭였습니다. 저를 믿지요? 아버지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서린의 손끝을 건드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이웃집 할머니가 저녁상을 차려다 주었습니다. 서린은 상을 받으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마을의 갈선녀 할머니가 어디 사세요? 이웃집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이상해졌습니다. 갈선녀, 저 산 밑 끝집에 사는 그 늙은 침쟁이 할머니 말이냐? 예. 그 할머니한테 못하러 가려고. 그 할머니는 이웃집 할머니가 말을 낮추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왕따야. 원래 이 마을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데 약초를 안다고 침을 놓는다고 다니다가 한 번은 침을 잘못 놓아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아서 아무도 안 불러.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가도 되겠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아버지 약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요. 그날 밤 서리는 갈선녀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갈선녀 할머니가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정말 침을 잘못 놓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갈선녀 할머니의 집은 마을 끝, 산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고 낮은 집이었습니다. 담장도 없었습니다. 마당이라 부르기 어색한 흙바닥에 약초 묶음이 처마에 매달려 있었고 모르는 이름의 풀들이 뒤죽박죽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누구냐? 서봉수의 딸 서린이에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갈선녀는 예수는 되어 보이는 작은 여인이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눈이 작고 검었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검은 눈이 서린을 보는 순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너냐? 갈선녀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를 아세요? 내 어미를 알았다. 그 한마디에 서린의 발이 멈췄습니다. 들어오거라. 갈선녀 할머니의 집안에는 처마에도 못지않게 약초가 가득했습니다. 말린 것, 각힌 것, 가루로 빻은 것, 기름에 절인 것. 서린이 아는 것도 있었고 이름도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약초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아라. 서린이 앉았습니다. 갈선녀 할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청독을 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린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아냈다는 것도.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놀라거나 과장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 마을에서 모르는 것이 없다.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만 나는 이 마을 사람들을 다 안다. 서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아셨다고 하셨는데. 그래. 어떻게요? 갈선녀 할머니가 한참 서린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나에게 피맛으로 병을 아는 능력을 가르쳐준 사람이라서. 그 말과 함께 챕터 2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시청자는 처음으로 선택의 기로에 선 서린을 봅니다. 아버지의 독을 알아낸 능력이 어미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 어미는 어디서 그 능력을 얻었고 갈선녀 할머니와 어미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갈선녀 할머니가 이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리는 그 밤 갈선녀 할머니의 집에서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갈선녀 할머니가 내어준 보리차 한 사발을 앞에 놓고 서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어미. 서린에게 어미는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3살 때 세상을 떴으니 기억이 생길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서린에게 어미는 아버지의 말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미가 얼마나 약초를 좋아했는지, 어미가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 어미가 어떤 냄새를 좋아했는지. 그러나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머니가 선생님이었어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갈선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 어미가 먼저 알아냈고 내가 그것을 이론으로 정리해 준 것이다. 서린이 눈을 들었습니다. 어미가 피맛으로 독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능력이라기보다는 감각이다. 아주 예민하고 세밀한 감각. 일반 사람들에게도 약하게 있는 감각인데 너희 어미는 그것이 남들보다 수십 배 강했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전해졌다. 선천적인 것이에요? 선천적인 것과 연습이 합쳐진 것이다. 할머니가 서린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연습한 것이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냐? 서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5살 때 처음 알게 됐어요. 아버지 피에서 발목 통증을 알아낸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것이 연습의 시작이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더 정밀해졌지? 예. 너는 지금 만청독의 냄새를 맡았고 그것으로 독의 이름을 알아냈다. 그러면 독을 탄 사람의 손 냄새도 알아낼 수 있겠느냐? 서린이 멈칫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갈선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만청독은 채취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손에 특유의 흔적을 남긴다. 냄새로도 피부 질감으로도. 그 흔적은 씻어도 닷새는 없어지지 않는다. 서린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늘이 사흘째예요. 그렇다. 그러면 독을 탄 사람의 손에 아직 흔적이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 손을 내가 알아낼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갈선녀 할머니의 눈에서 처음으로 온기가 보였습니다. 서린이 갈선녀 할머니 집을 나설 때 할머니가 작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서린이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말린 약초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 다음 약이다. 지렁이 풀에 이것을 더해야 한다. 너는 지렁이 풀만 다려 먹였으니 독이 물러서기는 해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다. 서리는 3가지 약초를 들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냄새를 알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미가 마당에서 말리던 약초야. 서린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말렸어요? 너희 어미는 내가 3살이 될 때까지 이 약초를 매해 봄에 캐서 말려두었다.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서. 서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희 어미는 내가 이 능력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약초가 언젠가 내 손에 필요해질 것도 알았다. 서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맺혔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군요. 그렇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받아가거라. 그리고 내 아버지를 살려라. 서린이 보자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이의 파란 발바닥이 흙을 딛고 섰습니다. 그 자리가 옳은 자리라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독을 탄 사람의 손, 노웅찬의 손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 어떻게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최명윤의 손도. 노웅찬이 배우라면 최명윤이 직접 독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이라면 만청독의 정제 방법을 알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리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좌수와 어이를 상대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무서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돌아왔을 때 서리는 멈추었습니다. 집 마당에 처음 보는 하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하인의 손에는 약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그 하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좌수나리께서 서봉수 씨의 병환을 걱정하시어 특별히 좋은 약을 보내셨소. 하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 약 받지 마세요. 서린이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와 하인이 동시에 서린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린은 하인의 앞을 막아서며 약사발을 눈앞에서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단 한 번의 숨, 아이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약사발 안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 아버지 몸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냄새. 만청독.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 더 깊은 곳에서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더 빠르게 작용하는 무언가. 서리는 약사발을 하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하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좌수나리에. 이 약을 가져온 길이 어디냐? 서린이 하인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하인이 주춤했습니다. 좌수나리 댁에서 직접? 아니면 어딘가를 들렀느냐? 하인이 눈을 피했습니다. 서린은 그것으로 알았습니다. 어딘가를 들렀다. 그리고 그 어딘가는 최명윤 어이가 머무는 숙소일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간 뒤 서린은 땅에 쏟아진 약의 흔적에 손을 대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액체를 혀끝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층 만청독, 두 번째 층 삼진독. 삼진독은 3번 먹으면 죽는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굳고, 두 번째는 눈이 안 보이고, 세 번째는 심장이 멈춥니다. 그러나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첫 번째에서 바로 심장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 서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세 번째 층에서 나는 냄새는
약초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갈선녀 할머니가 내어준 약초의 냄새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는 약초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청독, 삼진독과 함께 섞이면 그 해독 효과가 완전히 역전되어 독성이 증폭되는 약초였습니다. 서리는 갈선녀 할머니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오늘 밤에 좋은 것도 나쁜 것과 섞이면 독이 된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갈선녀 할머니의 목소리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이 약을 만든 사람은 약초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청독과 삼진독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해독제처럼 보이는 약초를 섞어서 더 강한 독을 만들어낸 사람. 그 지식은 일반 독약 장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원, 그것도 최고 수준의 의원이 갖는 지식이었습니다. 최명윤, 서린의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린은 이 사실을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이의 말을 어른들이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서린이 가서 좌수가 독을 보냈고 어이가 만들었다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고개를 저을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린은 쏟아진 약의 흔적에서 마른 잎 하나를 집어보자기에 싸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간 방향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서린이 아버지에게 갈선녀 할머니에게 받은 약초를 더한 약을 다려 먹이고 난 뒤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호흡이 전날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의 파란색이 이제 옅은 회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이른 새벽에 찾아온 사람. 문을 열고 나가니 처음 보는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서봉수 씨 댁이 맞소? 그렇습니다. 나는 이 고을 수령나리의 아전이요. 좌수나리께서 서봉수 씨 병환을 걱정하시어 어의나리를 다시 한번 보내신다 하셨소. 지금 오시는 중이니 맞이할 준비를 하시오. 서리는 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의는 필요 없습니다. 아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약은 제가 다리고 있습니다. 어의나리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아전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무슨 약을 안다고. 제가 알아서 합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그러나 공손하게. 아전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뒤를 돌아보더니 뭔가 눈짓을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서린은 그 뒷모습을 문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전이 골목을 돌아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전 중에 최명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없이 혼자였습니다. 아전의 귀띔을 무시하고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문 앞에서 어이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조선 최고의 어이와 7살짜리 계집아이. 최명윤이 말했습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저도 어의나리께 드릴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오고 갔습니다. 최명윤이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서리는 옆으로 물러서서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최명윤의 입술이 얇게 압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마당에 마주 섰습니다. 최명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젯밤 보낸 약을 왜 쏟았느냐? 서린이 말했습니다. 독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침묵. 아이가 독을 어떻게 아느냐? 맡았습니다. 또 침묵. 최명윤의 눈에서 어제와 같은 두려움이 다시 보였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어의나리. 뭐냐? 나리의 오른손 손등에 지금 작은 상처가 있지요.
최명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상처는 만청아를 정제할 때 생긴 것입니다. 만청아는 줄기에 가시가 없지만 뿌리를 절개할 때 뿌리 끝이 돌기처럼 돋아나서 손바닥 안쪽이 아닌 손등을 찌릅니다. 그 위치에 그 크기의 상처가 생깁니다. 최명윤이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서리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애나리가 만청벽을 직접 만들었군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리는 지금 혼자였습니다. 도와줄 어른도 없었습니다. 증거라고는 어이의 손등에 있는 작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 물음은 단순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최명윤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최명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서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최명윤의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윤의 고백 그는 노웅찬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양 시절의 실수, 환자를 잘못 치료해 죽인 일, 그 사실을 노웅찬이 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최명윤은 자신이 원해서 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리는 최명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애나리. 나리가 진짜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더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인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최명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나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최명윤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 굳어있던 것이 조금 녹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노웅찬의 하인 셋이 서린의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좌수나리의 명이다. 하인의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이 집 아이를 데려오라 하셨다. 서린이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아이가 어애나리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좌수나리께서 직접 훈계하시겠다 하신다. 마당에 있던 이웃집 할머니가 앞을 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병중에 있는 아비 곁을 지켜야 하는 아이요. 좌수나리께는 나중에. 하인이 차갑게 잘랐습니다. 비키시오. 이웃집 할머니가 밀려났습니다. 서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서린아, 서린아. 서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서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리는 그 순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의 손목이 서린의 팔을 잡는 그 순간 서린의 코가 하인의 손목 냄새를 맡았습니다. 쇳냄새, 흙냄새, 그리고 아주 옅게 만청아의 냄새. 하인도 공범이었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좌수 노웅찬의 사랑채는 마을에서 가장 크고 높은 집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서린이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방 안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노웅찬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서린이 처음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치마 저고리가 곱고 머리 장식이 단정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얼굴이 서린을 보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것이 스쳐갔습니다. 서린은 그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웅찬이 말했습니다. 앉거라. 설인이 앉았습니다. 내가 어의 나리에게 무례하게 굴었다지? 설인이 말했습니다. 무례하게 군 것이 아니라 독을 알아본 것입니다. 노웅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독이라고? 좌수가 보낸 약에 독이 있었다는 말이냐? 예. 노웅찬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독을 안다는 것이냐? 맡았습니다. 맡아? 피맛으로 병을 알고 냄새로 독을 압니다. 노웅찬의 웃음이 멈추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웅찬이 설인이 알아챌 수 없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진짜라면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내 손과 저 부인의 손 중에서 독을 만진 손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 설이는 그 말을 들으며 멈추었습니다. 노웅찬이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인의 능력이 진짜인지. 그러나 설이는 그 시험이 단순한 시험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만약 설인이 옳은 답을 말한다면 노웅찬은 설인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더 두려워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설인이 틀린 답을 말한다면 노웅찬은 설인의 능력이 가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무시할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설인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설인은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노웅찬이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인도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설인이 천천히 노웅찬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냄새, 쇳냄새, 흙냄새, 만청화의 향, 그리고 설인이 천천히 그 손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여인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냄새, 쇳냄새, 흙냄새, 그리고 설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아이의 눈이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도 설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만청화의 냄새가 납니다. 방 안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설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 분 중 더 최근에 더 많이 만졌던 분은 설인이 두 손을 함께 올려다 보았습니다. 좌수나리가 아닙니다. 노웅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설인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십니다. 방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노웅찬의 얼굴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여인은 설인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설인은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직접 독을 준비했다면 이 여인이 공범이다. 그러나 이 여인의 눈에서 보이는 것은 공범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독을 먹은 날 읍내에서 만난 사람, 노웅찬. 그러나 만청화를 더 많이, 더 최근에 만진 사람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인가? 설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슬픈 눈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독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좌수의 집에서 풀려난 것은 그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노웅찬은 설인을 돌려보내면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기를 바란다면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협박이었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여인의 슬픈 눈을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의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설인이 없는 사이 약을 먹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즉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서리나 미안하다. 내가 막지 못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서린이 말했습니다. 아직 이틀이 남아 있어요. 아버지 살려낼 수 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단단해서 이웃집 할머니는 눈물을 그쳤습니다. 자정이 지나서 서리는 다시 갈선녀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빛조차 없었습니다. 하늘이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서린이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기다렸다. 갈선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집 안쪽에는 서린이 처음 왔을 때 보지 못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방 한쪽 벽을 밀면 나오는 작은 창고였습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은 너희 어미 이후로 내가 처음이다. 갈선녀 할머니가 등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고 안이 밝아졌습니다. 서린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약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벽 전체에 두루마리가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작은 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두루마리는 무엇이에요? 이 고을에서 일어난 독살 사건들의 기록이다. 서린이 눈을 들었습니다. 독살 사건들이요? 노웅찬이 좌수가 된 이후 10년 동안 이 고을에서 원인 모르게 죽은 사람이 17명이다. 17. 서린의 입술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모두 만청독이었나요? 아니다. 독의 종류가 달랐다. 그러나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무엇이요? 노웅찬에게 불편한 사람들이었다. 땅을 팔지 않던 사람, 억울하다고 관해 고발하려던 사람, 노웅찬의 비리를 알고 있던 사람. 서린이 두루마리 하나를 뽑아들었습니다. 빽빽한 글씨로 날짜, 이름, 독의 종류, 증상, 경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할머니가 기록하셨어요? 10년 동안. 왜요? 갈선녀 할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17명 중에 내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리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10년의 시간이 보였습니다. 혼자서 기록하고, 혼자서 버티고, 혼자서 기다린 10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해봤자 믿지 않는다. 좌수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고을에 없다. 한양에는요? 한양에서 오는 사람들은 노웅찬을 거쳐서 온다. 그 사람들이 이 고을에 머무는 동안 잠자리와 밥상을 책임지는 것이 좌수다. 노웅찬에게 불리한 보고를 한양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서린이 두루마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군요. 기다렸다. 무엇을요? 갈선녀 할머니가 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함을 열자 그 안에 두루마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봉수 씨가 한양에서 공부하던 시절 사귄 벗에게 보내는 편지다. 서린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예요? 지난달에 내 아버지가 직접 써서 나에게 맡겼다. 아버지가 여기 오셨어요? 왔다. 서린은 알지 못했습니다. 갈선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노웅찬을 의심했다. 그래서 한양의 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독이 먼저 왔다. 한양의 벗이 누구예요? 형조 판서를 지낸 이돈석이다. 내 아버지의 오랜 벗이자 지금도 의금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서린이 그 이름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이돈석? 이 편지를 보내야 해요. 그렇다. 아버지가 회복하기 전에.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오기까지 버텨야 한다. 서봉수 씨가 버티면 된다.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갈선녀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던 것이 저예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내 어미가 떠날 때 말했다. 내 딸이 언젠가 너를 찾아올 것이라고. 그날이 오면 도와달라고. 서리는 그날 밤 갈선녀 할머니의 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위한 완성된 처방,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한양 벗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 그 편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이 다음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수댁에서 본 그 여인이 서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인도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걷히기 전에 그 여인은 서린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들어오세요. 서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에 앉은 두 사람. 여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나를 가리켰을 때 내가 한 말이 사실이냐? 예.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틀리지 않습니다. 여인이 한동안 서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너는 두렵지 않으냐? 두려울 시간이 없습니다. 여인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내 이름은 정연하다. 서린이 기억했습니다. 좌수 노웅찬의 부인. 내 아버지를 알고 있다. 서린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한양에서 정연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 전 한양에서 정연아는 서봉수를 만났습니다. 성균관 근처 서점에서였습니다. 봉수는 책을 사고 연아는 아버지가 심부름시킨 책을 찾으러 왔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봄꽃이 피는 날이었고 세 번째 만남부터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수가 부친상으로 낙향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끊겼습니다. 연아는 집안의 뜻에 따라 노웅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노웅찬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정연아가 서린에게 물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다.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 한양에서 노웅찬은 나와 내 아버지 사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용해서 나를 자신의 아내로 만든 것이다. 나를 얻으면 내 아버지가 고통받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그것이 20년 전 일인데 왜 지금 독을 탔나요? 정연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노웅찬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한 달 전이었다. 노웅찬은 나에게 독을 만들라고 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정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부했다. 처음에는. 그런데 노웅찬이 말했다. 거부하면 내 아버지를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이겠다고. 서린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만청독 안에 해독제의 씨앗을 함께 넣었다. 내 아버지 몸 안에서 독이 스스로 느리게 작용하면서 동시에 저항하도록. 서린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렁이풀만 다렸는데도 독이 물러선 이유예요? 정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 노웅찬이 독을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하고 싶었다. 독이 들어갔지만 스스로 저항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완전히 죽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누군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저였군요. 정연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것을 몰랐다. 아이가 이런 일을 알아낼 것이라고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능력이에요. 정연아가 서린을 보았습니다. 내 어미를 아느냐? 직접? 기억이 없어요. 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정연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어미는 좋은 사람이었다.
봉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두 사람이 서로 못 만나게 된 것이 내 탓은 아니었지만 오래 괴로웠다. 서리는 정연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독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해독제를 심었습니다. 이 여인은 노웅찬의 강압에 굴복했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의 옛 인연이었고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돕고 싶어서. 정연아가 말했습니다. 노웅찬을 무너뜨릴 방법을 내가 찾고 있다면. 서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양에 편지를 전달해야 해요. 정연아가 편지를 가지고 그날 오후에 좌수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좌수의 눈을 피해 하인 하나에게 편지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돈석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약을 다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러나 저녁이 되었을 때 정연아가 다시 서린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뛰다시피 왔습니다. 편지가 노웅찬에게 발각됐다. 서린이 굳었습니다. 하인이 말했느냐? 그렇다. 서린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를 이 집에서 옮겨야 해요. 정연아가 눈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상태로 옮길 수 있겠느냐? 이 집에 있으면 더 위험해요. 노웅찬이 여기로 사람을 보낼 거예요. 서린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마을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 여러 명. 이웃집 할머니가 먼저 알아채고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서린아, 서린아, 빨리. 그러나 서린의 아버지 서봉수는 이미 이 방에 없었습니다. 서봉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답은 갈선녀 할머니의 창고였습니다. 갈선녀 할머니의 집은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왕따인 할머니의 집에 좌수의 하인들이 들이닥치는 것은 여러 증인이 보는 앞에서 좌수가 병자를 핍박하는 것이 되어 노웅찬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은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약을 먹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갈선녀 할머니의 창고에서 새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지만 독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색이 다시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서린이 약초를 갈면서 물었습니다. 1시즌이다. 갈선녀 할머니가 불을 지피면서 말했습니다. 1시즌. 2시간. 아버지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서린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서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텨요. 조금만 더.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노웅찬은 자신의 사랑채에서 서린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라. 아이 하나가 어디를 가겠느냐. 이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인들이 흩어졌습니다. 노웅찬이 최명윤을 불렀습니다. 서봉수를 지금 당장 끝내야 하오. 최명윤이 말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으면 된다. 노웅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찾으면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오. 최명윤이 눈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눈에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최명윤은 노웅찬의 사랑채를 나서는 순간 하인들과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갈선녀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갈선녀 할머니의 집 문이 열렸습니다. 서린이 문 앞에서 올라온 사람을 보았습니다. 최명윤이었습니다. 서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명윤이 말했습니다. 나를 들여보내라. 이유를 말씀해야 합니다.
편지를 한양으로 올려보낼 방법을 알고 있다. 설인이 눈을 들었습니다. 좌수를 배신하는 거예요? 최명윤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10년이 늦었다. 설인은 최명윤을 들여보냈습니다. 갈선녀 할머니는 처음에 최명윤을 보자 문 앞을 막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다. 최명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둔 자가 여기 발을 들여. 최명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일은 내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갈선녀 할머니가 오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비켰습니다. 최명윤이 가져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고을에서 한양으로 가는 공문서 전달 경로. 공문서를 전달하는 파발꾼은 노응찬이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경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명윤은 어의 자격으로 그 경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노응찬의 강압에 의해 처방한 독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설인이 그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한양으로 보내야 해요. 최명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선녀 어르신의 기록과 합치면 노응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갈선녀 할머니가 창고 안에서 두루마리를 모두 꺼냈습니다. 10년의 기록. 설인은 그 두루마리들과 아버지의 편지와 최명윤의 기록을 함께 묶었습니다. 파발꾼이 언제 출발해요? 내일 새벽 진시에 이 고을을 출발합니다. 오늘 밤 안에 준비해야 해요. 그러나 일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 마당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노응찬의 하인들이 갈선녀 할머니의 집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여시오. 좌수나리의 명이오. 갈선녀 할머니가 창고 문을 밀었습니다. 들어가거라. 아버지와 함께. 설인이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약이 아직 다 다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 서봉수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소. 갈선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이 집에 밤중에 들이닥치는 것이 좌수나리의 명이라면 내일 고을 수령나리께 직접 여쭤보겠소.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설인은 창고 안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마당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 방을 뒤지는 소리. 그러나 창고 문 앞에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 앞에는 갈선녀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참이 지나서 하인들이 떠났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갈선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무사하냐? 예. 설인이 나왔습니다. 약이 다 다려졌다.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는 동안 최명윤이 말했습니다. 노응찬이 왜 서봉수를 이토록 집요하게 노리는지 내가 알고 있소. 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봉수와 노응찬은 젊어서 한양에서 함께 공부했소.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소. 서봉수는 실력이 있었고 노응찬은 배경이 있었소. 과거 시험에서 서봉수는 장원을 할 실력이었소. 그러나 그의 장원은 노응찬이었소. 설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시험지를 바꾼 것이에요? 최명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응찬 집안의 돈이 시험관 3명을 샀소. 서봉수의 답안지 원본은 사라졌고 노응찬의 답안지가 장원으로 낙점되었소.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나요? 몰랐소. 처음에는. 그러나 이 고을로 내려온 뒤
10년 동안 노웅찬을 지켜보면서 서봉수는 의심하기 시작했소. 그리고 증거를 찾기 시작했소. 서리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한양에서 내려온 이유가 부친상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빼앗긴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빼앗긴 장원을, 빼앗긴 미래를. 그러나 그것을 딸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 딸이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서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명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노웅찬은 서봉수가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소.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을 알았소. 무엇이요? 서봉수가 한양의 이돈석과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이돈석은 의금부에 아직 영향력이 있어. 그가 움직이면 노웅찬이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서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한양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를 없애려 한 것이로군요. 그렇소. 서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최명윤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갈선녀 할머니에게 편지를 맡긴 것은 자신에게 독이 올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갈선녀 할머니는 제가 찾아올 것을 알고 기다렸고요. 갈선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봉수 씨가 말했소.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면 내 딸이 해결할 것이요. 그 아이를 도와달라고. 서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었군요. 처음부터. 그 밤 서린은 아버지 옆에서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 진시가 되기 직전 최명윤이 파발꾼에게 기록들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갈선녀 할머니의 10년 기록이, 최명윤의 고백이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기록을 보낸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서린이 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이 불규칙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서린이 갈선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고 침묵했습니다. 독이 심장 근처까지 왔다. 서린이 굳었습니다. 아직 이틀이 남아있지 않았나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어젯밤 움직이면서 독이 가속되었다. 서린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예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독을 완전히 빼내지 않으면. 할머니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일어섰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최명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만청독은 심장 근처까지 오면 혈류를 타고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것을 막으려면 독이 이동하는 방향을 바꿔야 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서린이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갈선녀 할머니가 처음에 내어준 약초 3가지, 그리고 그날 이후 서린이 직접 마당에서 캔 2가지, 이 5가지를 함께 다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다려서 순서대로 먹여야 해요. 최명윤이 다가와 그 약초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순서를 따라가다가 멈추었습니다. 3번째 것은 독의 이동을 느리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을 4번째 것과 함께 쓰면. 서린이 말했습니다. 독이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고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서린이 갈선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미에게서 왔다. 최명윤이 오래 그 약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의원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 처방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갈선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책이 없는 것이니까, 몸으로 터득한 것이니까. 최명윤이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처방의 시간 배열이 중요할 것이다. 각각의 간격은?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 반 시진,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한 시진, 세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반 시진,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동시에. 최명윤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긍정이었습니다. 처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약초를 다려 아버지에게 먹인 지 반 시즌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맥이 조금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약초를 다려 먹이고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줄었습니다. 세 번째 약초를 먹이고 반 시즌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색이 회색에서 옅은 분홍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 그것을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최명윤이 곁에서 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독이 움직이고 있다. 심장에서 멀어지고 있어. 갈선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준비해라. 서린이 두 개를 동시에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약이 함께 아버지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딸의 얼굴에서 멈추었습니다. 서린도 아버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서린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물을 떠다 아버지의 입술에 적셔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이 열렸습니다. 서린아.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서린이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살았냐? 서린이 웃었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의 손이 떨리면서 서린의 손을 찾았습니다. 서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살렸냐? 서린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 서린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흘리지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독의 냄새를 맡고 산을 오르고 담장 밑에 숨고 좌수 앞에서 버티고 창고 안에서 숨죽이고 밤새 약을 다리고 한 번도 울지 않은 7살짜리가 아버지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본 순간 무너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서린은 울면서도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손을 힘없이 쥐었습니다. 울지 마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잘못했다. 서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것 없어요. 이런 일을 내게 맡긴 것이 잘못이다. 아버지가 맡긴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린아. 예. 내가 내 딸이라서 다행이다. 그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갈선녀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최명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서린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서린은 그 손을 잡은 채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노웅찬이 최명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윤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웅찬의 집에서 정연아도 사라졌습니다. 정연아가 갈선녀 할머니의 집에 도착한 것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노웅찬이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정연아가 말했습니다. 파발꾼이 한양으로 떠났다는 것도. 설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연아가 말했습니다. 노웅찬은 이미 달아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돈을 챙기고 증거를 없애고, 증거를 없애려면 우리를 없애야 해요. 그렇습니다. 갈선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마당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몇 명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발소리, 더 무거운 발소리. 설인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를 창고로. 갈선녀 할머니의 집 문이 부서졌습니다. 노웅찬이 직접 하인 6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설인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도 최명윤도 갈선녀 할머니도 정연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웅찬이 설인을 보았습니다. 설인이 노웅찬을 보았습니다. 아이야. 노웅찬이 말했습니다.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못 쓴다는 것을 모르느냐? 설인이 말했습니다. 노웅찬 좌수. 노웅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불리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버지를 해친 이유가 20년 전 빼앗은 장원 때문이었어요? 노웅찬이 굳었습니다. 빼앗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차지한 것이다. 차지한 것과 빼앗은 것은 달라요. 노웅찬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7살짜리가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7살이라도 옳은 것을 알아요. 노웅찬이 하인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인이 설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의금부 나졸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파발이 한양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돈석은 편지를 읽고 즉시 의금부 나졸 12명과 함께 말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웅찬이 잡혔습니다. 하인들이 도망쳤습니다. 노웅찬이 손목에 포승을 받았습니다. 포승을 받으면서 노웅찬이 설인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빛이 있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설인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보았습니다. 이돈석이 설인 앞에 섰습니다. 중키에 쉰 즈음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그러나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봉수의 딸이냐?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돈석이 오래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수가 편지에서 말했더구나. 내 딸이 해결할 것이오 라고. 설인이 눈을 내렸습니다. 이돈석이 말했습니다. 봉수 그 녀석은 옛날부터 이랬어. 말을 너무 아낀다니까. 그 말이 어딘가 따뜻해서 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돈석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갈선녀 할머니의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이돈석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봉수야. 돈석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돈석이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잖아. 두 사람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래. 노웅찬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미 20년이 지났는데. 이돈석이 말했습니다. 10년 걸린 것이 있고 20년 걸린 것이 있소. 하지만 결국 도달하지 않는 것은 없소. 노웅찬이 설인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아이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설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노웅찬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가 이긴 거예요. 20년 동안 복수하지 않고 딸을 키운 아버지가. 노웅찬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를 살렸어요. 그뿐이에요. 나졸들이 노웅찬을 끌고 갔습니다. 마당에 서린과 아버지가 남았습니다. 갈선녀 할머니, 이돈석, 최명윤, 정연아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린을 안았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린은 그 품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다고 느꼈습니다. 서린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줘야 할 것들이 많은데 내가 먼저 다 해버렸구나. 서린이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냐? 예. 밥도 해줘야 하고, 약초도 같이 캐러 가야 하고, 장에도 같이 가야 하고.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웃음이었습니다. 정연아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갈 곳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잡혀갔고 집도 이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린이 정연아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연아 씨. 정연아가 돌아보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갈 곳이 없으면 갈선녀 할머니 집 옆에 빈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어때요? 갈선녀 할머니가 서린을 보았습니다.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닌데. 서린이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할머니가 잠시 정연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엌이 좁다. 정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웅찬은 의금부로 압송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갈선녀 할머니의 10년 기록과 최명윤의 진술이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20년 전 과거 시험 부정, 17명의 독살 지시, 그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노웅찬은 유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7명의 죽음에 대한 죗값을 치렀습니다. 최명윤은 협박에 의한 공범이었지만 자수하여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고을에서 무상으로 의술을 펼치는 것으로 나머지 삶을 보냈습니다. 갈선녀 할머니는 이 고을에서 처음으로 인정받는 침쟁이가 되었습니다. 정연아는 갈선녀 할머니 집 옆에 작은 집에서 지내며 약초를 키웠습니다. 이따금 서린에게 약초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봉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봄이 오는 날 아버지와 서린은 마을 들판으로 약초를 캐러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린아, 내 어미한테서 물려받은 것이 그 능력뿐이라고 생각하느냐? 서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또 있어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아무도 안 믿어줘도 끝까지 가는 것, 그것도 어미에게서 왔다. 서린이 풀밭에 쭈그려 앉아 약초 뿌리를 캤습니다. 파란 발바닥이 흙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 발바닥에 봄풀이 돋았습니다. 아이가 밟고 선 자리에서 조선 500년 역사 중 어이도 두 손을 든 그 병을 고친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를 살리겠다는 7살짜리의 마음이, 어미가 생전에 준비해둔 사랑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가 독을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가 500년을 건너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이너스 야담한 모금 드림 마이너스